우리나라는 올 겨울에는 큰 자연재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참 다행이죠. 강추위도 한두 번 왔다 갔는데 잘 넘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에 눈이 막 내리고 이집트에도 막 눈 내리고 이런 데는 눈 안 오는 데 아닌가? 굉장하죠. 텍사스는 아열대 기후인데 텍사스에도 눈이 잔뜩 쌓여가지고 영하 20도 오렌지가 막 열렸는데 오렌지에 얼음이 줄줄줄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겨울왕국의 재현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쯤에는 이제 라니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역시 자연재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겨울에는 이런 폭설들이 그래요. 성층권에 이렇게 제트기류 이런 극소용돌이 붕괴 현상이라고 그러죠. 성층권에 극소용돌이가 있는데 이 극소용돌이 붕괴 현상 때문에 북반구에 있던 이런 모여있던 밀집되어 있던 추운 쌀쌀한 영하권의 그런 기온들이 대륙들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유럽 대륙을 타고 내려오고 마치 우리나라 시베리아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제 강한 이제 이 서북풍의 그런 겨울의 추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도 이렇게 하고 아메리카 대륙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뻗어 나가고 이러는데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제 대륙은 춥고 땅은 춥고 바다는 따뜻하고 이래서 극지역에 있던 이제 추운 기온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기후 변화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곡물가가 문제가 이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런 야채나 육류나 이렇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곡물 가격, 우리 먹는 식재료 가격들이 폭등하게 되는데 이 폭등세가 좀 잦아들지 않겠나. 많이 올랐으니까 계란 한 판이 2배가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좀 떨어져야 하잖아. 무슨 대파 한 단이 2배나 올랐어.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떨어질까 했는데 또 이런 폭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륙 지역에 이렇게 생기면 이러면 이제 곡물가가 잘 안 떨어질 수 있겠다. 앞으로도 어쩌면 이런 기후 이변이 계속된다면 우리 지금 식료품으로 쓰는 가격이 예전에 식료품으로 쓰는 비용이 그렇게 지출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근래에는 시장 가면 정말 이제 물가 상승률은 높지가 않거든요. 우리 물가 상승률은 1%에서 2% 사이밖에 되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이 별로 안 높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서민들한테는 물가 상승이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이유는 보통 서민들은 내 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식료품비가 많아요.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식료품비가 팍 올라와 버리니까 물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좋겠다. 예전부터 귀농을 90년대 IMF 이후로 귀농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 귀농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왜냐하면 농사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농사일도 전문 분야가 되죠. 모든 일들이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을 하더라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노가다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타일을 붙이고 용접을 하고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기술이 다 필요한데요. 몇 년 동안 공사판 따라다니면서 타일 붙이는 거, 미장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워야지 자기도 전문가 몇 년을 해야지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농사일도 쉽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실패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실패하지 않고 적응을 해서 몇 년 만에 딱 자리를 잡은 사람은 지금은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자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죠. 물론 농사라는 게 리스크가 커가지고 한 해 폭망하면 뭐 갑자기 빚이 2억 3억씩 되게 되고 해서 좀 위험한 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풍년이 또 들면 뭐 3년 안에 싹 또 갚아버리는 게 또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잘 관리를 하고 그것도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농사일이 체질에 맞는 사람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부지런함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뭘 하는 이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사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형이 있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몸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일단 기본 요건을 갖췄다. 그리고 이렇게 뭘 잘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식물을 잘 기르고 생명을 잘 살려내고 이렇게 잘 기르는 사람, 감각적으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지 될 텐데요. 그런 사람들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정말 뭐 이렇게 무엇을 무를 하더라도 배추를 하더라도 파를 하더라도 뭐 아주 작물들을 잘 심어내겠죠. 요즘에는 농업이 많이 발달해서 스마트 농업, AI 농업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정부의 예산 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거기 AI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다양한 뭐 이렇게 식물 농법들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잘 활용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와도 뭐 여름에 장마가 좀 오래 가도 그거랑 관계없이 이렇게 그 작물이 늘 일정하기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쪽도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다 유망한 건 아니고요. 재능이 아까 말했잖아요. 부지런하고 잘 키울 수 있고 생명을 이런 사람은 귀농을 해서 요즘에 각 지역에 이렇게 농촌 인구가 줄어서 곧 있으면 소멸되는 농촌도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또 산업 지형도를 보면 농업도 굉장히 유망한 것이라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으면 되게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무슨 뭐 이렇게 그 사막 그런 데서도 오렌지를 키워가지고 수출을 하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농업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아서 다른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사우디에서도 이렇게 그 사막에 사막에 엄청나게 넓은, 사우디가 땅이 엄청 넓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렇게 농법을 개발을 해서 연구하고 도전하고 막 있고 그래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농업이 너무 스마트화돼서 경쟁력이 나중에는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어떻게 되지 않으려나 이런 걱정은 나 혼자 하는 거고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걸 알 수 있고, 세계 이렇게 농업 지형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앞으로 이 곡물가나 이런 식재료품들은 내려올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 더 비싸지면 비싸졌지 이런 생각이, 이런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주식 얘기 뭐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요. 안 하는 게 이제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 왜냐면 나는 별로 이렇게 안 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 절에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 안 하거든요. 나는 안 하는데 옆에 여기저기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 제가 이제 지난
작년 봄, 여름에는 자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이들한테까지 심지어 생일날에 그 아이들한테 주식을 선물하라고 그렇게까지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정말 온 국민이 주식 열풍, 뭐 부동산 열풍에 다 동참을 하면서 뭐 초등학생들도 뭐 해서 이제 누구는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막 기사에 막 뜨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여기에서 더 발전하기를 더 기대를 해요. 온 국민들이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소유하면 좋겠어요. 개인들이 정말 스마트해져서 금융 자본을 이렇게 굴리는데, 금융 자산을 굴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스마트해지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늦은 편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공장에서 일해서, 사무실에서 일해서, 노동으로만, 몸으로 일해서만 버는 것이 확실한 가치다라고만 생각한 것이 오랫동안 진행됐는데요. 이제 미국도 그랬잖아요. 미국도 70년대까지 계속 뭘 만들어서 수출해서 이런 걸로 했는데 80년대가 넘어가고 90년대가 되고 이러면서 금융 쪽으로 눈을 돌려서 전 세계 자본의 60% 70%를 다 미국에서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을, 또 부동산이 올라 마라 이런 걸 어디서 봐야 되냐? 미국 먼저 봐야 돼.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 마라, 우리나라 거 볼 필요 없어. 미국 걸 봐야 돼.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규모도 미국이 제일 크고, 주식 시장의 규모도, 금융 시장이 전 세계에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유럽 시장도 크고 뭐 이렇게 중국 시장도 크지만 미국 시장이 금융 시장의 60, 70%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나라가 전 세계의 자본을 60, 70%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독점돼 있고 뭔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시기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죠. 다들 이렇게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고, 기업은 신기하게도 흑자를 계속 내고 있고,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갈 것인가 했을 때 한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명운이 다 하는 것 같다. 현대차도 이제 명운이 다 하는 것 같다. 삼성전자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를 이렇게 보면 반도체도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물자들이 쇼티지인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농업 생산도 안 하고 자동차 생산도 안 하고 뭘 생산들을 다, 심지어 자원까지도, 석유까지도 이제 그 개발을 잘 못하고, 광물질도 개발을 잘 못하고 이제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희소식이지. 반도체가 부족하다잖아. 그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최소한 1, 2년, 2, 3년 동안은 이 반도체 회사들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해, 반도체가.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은 죽어나가는데 반도체 회사에 관련된 근무자들은 계속 월급 잘 받고 그 회사 성장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수출은 더 늘어나는데 개인은 죽어나고 그렇게 되죠. 자동차 분야도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이렇게 전기차로, 테슬라보다는 늦지만 다른 세계 여러 나라보다는, 심지어 도요타보다도 우리나라가 도요타를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 전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가 도요타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라면서 우리 현대차가 전 세계 테슬라 다음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괜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현대차가 보여주는 그런 행보,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 기아차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이렇게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의 그런 이렇게 수출 내지 내수 시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현대만 잘 돼도 우리나라는 그럭저럭 이렇게 빈민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뭐 망하지는 않는다, 쇠락하지는 않는다라는데 그런 기업들이 희망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로봇이나 UAM에서 이제 그 도시 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까지 뭐 더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더 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이렇게 우리 2차 전지에서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그 기업들이 전 세계 배터리라는 것이 이제 에너지 시장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에너지가 석유 에너지로 쓰지만 이제부터는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심지어 항공기도 지금까지는 항공유 해가지고 기름을 썼지만 앞으로는 항공기도 배터리로 할 거다. 또 앞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곳곳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로봇은 뭘로 활동하겠어요? 에너지가 배터리로 활동할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도 이제 전 세계 몇억 대가 이제 이렇게 매년마다 생산되고 있는데요. 수십억 대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돌아다니는 모든 자동차들이 앞으로 전기 자동차로 되면 뭐 수소차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터리 이쪽 사업이 뭐 엄청 유망한 사업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선두주자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벌써 한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다음 카카오하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인터넷 이런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고 또 OTT 사업으로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쪽으로도 빅히트하고 그 이외에 많은 이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연예계 또 드라마, 영화 이런 쪽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체형이 바뀌고 있다. 그냥 이렇게 자동차 만들고 뭐 이렇게 배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해온 것에서 한 단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금까지와의 성장하고는 또 다른 커다란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아무 관심 없으면 그런 기대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고 뉴스를 보고 이런 거 연구해 보면 우리 굉장히 지금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도 친하지만 중국하고도 친하다. 중국이 5년 정도 지나면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더 커진다라고. 이거는 뭐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속도로 그렇게 보더라도 지난해 유일하게 중국만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이 중국은 계속 성장할 것 같아. 별로 뭐 기분 좋지는 않지. 중국이 성장하는 거는. 중국이 좀 좋은 나라면 좀 이렇게 민주화돼 있고 이렇게 중국은 보면 너무 정보를 폐쇄적으로 하거든요. 요즘에 가장 뜨는 이제 이렇게 그 분야가 뭐 인터넷 분야 뭐 계속 뜨고 있는데 그 중에 채팅 앱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선보는 게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보면 보살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 사람 저 중매 서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다니면서 중매 서는 사람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중매를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앱을 깔아가지고 뭐 앱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서로 연결해주는 앱 데이트 앱이 있어요.
데이트 앱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쪽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페이스북, 카카오 다음으로 많이 쓰는 앱이 데이트 앱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 듣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앱이네. 내가 깔 일이 전혀 없는 앱이다 이거. 이러면서. 그런데 이쪽 시장이 엄청 많이 성장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저한테 와가지고 부모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제 상담이 뭐냐면 우리 아이 언제 결혼해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맨날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보면 보면서도 이거 참 대답하기가 난감한 게 그거거든요. 결혼을 하냐 못하냐 이게 사실 옛날 사주하고 지금 사주랑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99%가 결혼했다고요. 30년 전만 해도 90% 이상이 결혼했어 보면. 아니 그 인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사주가 삐뚤어지고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고 그런 사주라 하더라도 이게 매일 다르고 달 다르고 년 다르고 때 있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오고 남자가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보면. 그래서 그리고 집세도 자기 짝이 있다고 아무리 사주가 삐뚤어지고 이게 고독한 사주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끼리도 만나면 돼요. 만나게 돼. 신기하게 이렇게 부부의 궁합을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사주가 완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한쪽으로 굉장히 편중돼 있어. 이 사람 어떻게 살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니까 야 이건 완전히 이런 게 있나? 좀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예, 그런데 근데 지금은 보면 다들 이렇게 혼자 살려고 그러고 또 결혼해도 아이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식을 갖고 싶은데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갖고 싶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을 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거야.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형제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니 이제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형제가 3형제에서 5형제, 좀 많게는 7, 8형제까지 있었어요. 그 엄마 아빠들은 그 당시 엄마 아빠들은 자식이 이렇게 사주에 많았나? 지금의 엄마 아빠들은 자식이 적나?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주에 자식이 없어도 해가 되면 그 달이 되면 자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대여섯 명 기본이고 정말 작은 사람은 한두 명이요. 고생해가지고 백일기도 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낳아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서로 안 낳으려고 하니까요. 그때는 낳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도 나도 많이 나서 70년대는 너무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낙태 많이 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냥 들어서니까 계속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들어서요. 사회 분위기라는 게 참 묘해요. 사주라는 이런 것들도 정해진 게 아니라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이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해요. 물론 이제 잘 들어서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은 훨씬 더 옛날보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고 아이 낳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만나기가 어려워. 젊은이들이 만나려고 해도 사회가 너무 또 보수적이 됐잖아요. 미투 이런 것들 때문에 대화 걸기도 어려워요. 대시 같은 거 정말 하기 어렵고요. 옛날에는 그냥 어디 가서 캠핑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손잡고 하다가 이렇게 사고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정말 안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웹상으로 이제
앱상으로 깔아가지고 소개시켜주는 앱. 뭐 우리나라 결혼 무슨 정보업체 뭐 듀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업체는 더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고 이 다른 업체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왜 보면 중국 같은 데는 너무 이렇게 그 정보를 꽉꽉 막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치를 못하게 해요. 뭐 페이스북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게 중국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너무 중국은 발전을 하긴 하는데 계속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이상해. 저 나라가 성장하는 게 과연 좋은가? 뭐 이게 좀 그러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성장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 옆에 꼽살이 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조금만 노력하면 중국 쪽으로 계속 수출 교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시장이 되는 거고 중국은 보통화된 시장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고급화를 해서 만들고 뭐 드라마든 뭐 반도체든 뭐든 그렇게 중국하고 교역하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 스님 제가 몰빵을 해서 이렇게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할까요? 모든 자산 시장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좋아진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아닙니다. 네,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자산이든 공포를 동반하면서 오르는 게 있어요. 내릴 때는 뭐 이렇게 제가 곰 얘기를 했잖아요. 올라가는 걸 황소라고 그러고 황소가 뿔로 이렇게 쭉 치잖아요. 올라가는 걸 황소라고 그러고 내려가는 걸 곰이라고 하는데 곰은 내리치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억울하지.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배 아프지. 그 작년 올해 그렇잖아요. 사람들 모이면 부동산 얘기 아니면 주식 시절 이거밖에 얘기 안 해. 나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나는 심지어 지금 알바 자리도 잘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남들은 주식이 올랐다, 부동산이 올랐다, 집값이 뭐 집 팔았더니 얼마더라, 우리 집 가격이 얼마큼 올랐더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괜한 소외감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괜히 기분 나빠요. 근데 저러 왔더니 스님은 또 그런 말 안 해. 더 기분 나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유명한 말들이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들이 유명해졌어요. 벼락거지라는 게 뭐냐면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거지가 됐다. 이제. 거지 아닌데 남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곰 이야기 했잖아요. 또 떨어지는 거는 한 방에 떨어지기도 해요. 지난 3월처럼 곰이 한번 이렇게 발 들고 내리치면 그냥 우리는 헷가닥해서 해롱해롱 이렇게 돼버려요. 오를 때도 그냥 오르지 않거든요. 오를 때도 공포를 수반해요. 항상 불안, 야,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르고 올랐다가도 또 푹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푹 떨어졌다 또 오르고 이러니까 항상 모든 자산들은 불안을 동반해서 올라요. 그래서 푹 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지르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여기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그러다가 벼락거지 되고. 이게 난감한 건데요.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면 되죠.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정신 차려서 발볼이 심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하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돈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자산을 늘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금씩 조언을 해주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얘기해 주긴 하는데요.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 살아있을 때는 뭐 그런 게 중요하지만 또 다음 생이 되거나 죽고 나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다른 생명이 돼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그 극락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지금 살아있는 동안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좋아하긴 좋아하시되 싫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